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식물 키우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 주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꽃이나 식물이 풍성해지려면 햇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일조량, 햇빛이 부족하면 꽃 자체가 잘 피질 못하고 피었다 해도 금방 시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날엔 화분을 야외에 내놓아 주세요. 아파트나 빌라 사시면 화분 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하셔서라도 자연광을 보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꽃과 식물을 풍성하게 보시려면 수돗물을 사용하시되 물에 안 좋은 성분들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내 식물이 풍성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은 해봐야겠죠?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바로 주지 마시고요. 미리 받아서 하루 정도는 두셨다가 화분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염소 성분이 날아가는 효과도 볼 수 있고, 너무 차갑지 않은 물을 식물에게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염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버리면 잎끝이 타거나 변색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야자류, 열대 식물 종류가 이런 염소 성분에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모든 식물에게는 바로 수돗물을 주는 것보다 하루 정도 뒀다가 물을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은 꼭 24시간 이상 방치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물의 생장점. 생장점은 한마디로 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길게 자라도록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대체로 생장점은 식물의 뿌리와 줄기 끝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방법을 모든 식물에게 100%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맷떡잎이냐 쌍떡잎 식물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식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나 화초에는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생장점이 줄기나 뿌리 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뿌리에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줄기에 있는 생장점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식물은 본능적으로 위로 곧게 자라려는 특성이 있는데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을 잘라내주면 위로 자라려는 의지가 사라지고 그걸 옆으로 자라려는 의지로 바꾸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식물이 높게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풍성하게 자라주는 거니까 이런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키우는 건 커다란 나무가 아니라 작은 식물이다 보니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줄기나 가지의 끝부분, 마지막 잎 바로 아랫부분을 이렇게 끊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식물의 경우에는 새순을 잘라주기도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리로 인해서 이제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지를 내며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통풍이라고 말씀드렸죠. 식물의 길이를 너무 짧게 그리고 옆으로만 많이 자라게 하시면 통풍이나 일조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줄기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흙 쪽에 가까운 잎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흙 상태를 보기에도 편리하고 뿌리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잎끝이 말랐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잎끝이 말랐다? 잎의 뾰족한 끝부분만 말랐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전체적으로 잎이 말랐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라면 일단 먼저 흙을 확인해 볼 것 같아요. 흙이 속까지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 혹은 흙이 젖어 있었는데도 그동안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물을 준 건 아닌지,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너무 메말라 있었다면 물을 듬뿍 주면 되고요. 후자라면 일단 물을 주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거나, 그래도 안 좋아진다면 식물을 꺼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분갈이 이후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상해서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정리해 주셨다면 식물한테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바로 햇빛을 보여주거나 하지 마시고 반음지에 두시면서 물도 조금씩 주면서 점차 나아지는 과정을 먼저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잎
끝이 탔어요, 색이 변했어요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도 분갈이 이후에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갈이 몸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살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이 말랐다, 잎 끝이 탔다, 이런 경우는 결국 해결 방법이 비슷합니다. 이것까지 지금 다 말하면 앞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식물마다 또 키우는 환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잎이 많이 떨어진다면 지금 식물의 위치를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날씨가 슬슬 추워지고 있죠. 원산지가 열대 지역인 이런 식물들은 상대적으로 추위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키우는 식물의 기본적인 정보는 아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일 너무 추운 곳에 있다면 조금은 덜 추운 곳으로 옮기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통풍입니다. 지인 중 한 분이 이런 경우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창문도 없고 꽉 막혀있는 곳에서 식물을 키우고 계셨어요. 식물을 직접 꺼내보니까 뿌리도 많이 상해 있었고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물마다 차이는 있지만 너무 빛이 없는 곳은 피해 주시고요. 그래도 바람이 좀 불고 전체적으로 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환경만 바꿔주셔도 이런 현상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사실 이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우는 환경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받아보면 대부분 실내가 건조하거나 통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일단 병충해를 입은 잎이나 줄기를 바로 잘라주시고요. 환기가 잘 되고 공기도 순환이 될 수 있는 장소로 식물을 옮겨주세요. 그런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 해충에 맞는 트랩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효과 본 분들도 제 주변에 계시니까요. 이 병충해는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건 반드시 지키는 부분인데 식물끼리 너무 붙여놓지 않는 거예요. 이건 환기에도 좋지 않고 또 해충이 옮겨가서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잎이 처지는 건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단순히 잎이 처지는 경우는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어떻게 줘야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듬뿍 줘야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일부 불순물이 제거되기도 하고 뿌리도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듬뿍 주시는 게 좋고요. 물을 많이 주는데도 이렇다면 흙에 물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뿌리가 상하지 않게 흙을 좀 찔러주면서 흡수를 도와주거나, 화분이 좀 작다면 아예 화분째 그릇에 담궈서 물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분이 작아서 뿌리가 꽉 찼다면 분갈이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단순한 잎 처짐이 아니라 잎도 처지면서 뭔가 검은 변색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분이 과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습 때문에 뿌리가 상한 거죠. 이럴 때는 흙 상태를 보면서 물 조절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분갈이 후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이것도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잎의 변색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진짜 많이 해보는 건데, 이렇게 검게 변한 줄기나 가지 부분을 손톱으로 살짝 뜯어보는 거예요. 안쪽까지 썩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초록빛이 보인다면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아마 식물 관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소중한 초보분들을 위해서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인은 과습입니다.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손상되면서 제대로 양분 전달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줄기나 가지, 나가서는 이 잎도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해결 방법도 동일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는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식물 자체를 꺼내서 뿌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약 1.5배 큰 사이즈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고 빛도 들어오는 반양지 장소에서 관리만 잘 해주시면 점차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습도 올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무나 식물이 많이 있고 울창한 곳에 가본 적 있으시죠? 뭔가 좀 상쾌하면서도 습한 기운을 느끼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식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면 공기 중에 수분을 잡아주면서 수분을 서로 보존해주는 보습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전에 말했듯이 일부 식물만으로 가습 효과를 내기엔 너무나 어렵지만, 이렇게 식물을 모아두면 식물끼리는 조금이나마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키우시는 반려식물이 한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 있다, 특히 습도가 낮아지는 추운 날씨에는 식물을 모아두시면
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이제 슬슬 난방도 하시잖아요. 아시다시피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는 더욱 건조해집니다. 이럴수록 일단은 서로 떨어져 있는 식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오히려 방해만 되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간단한 방법이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가습기 또는 제습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제습기는 습기를 없애주는 거니까 오히려 습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해주면 도움되겠죠. 이런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는 장점은 이거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수치로 습도를 맞출 수 있고 또 한번 켜놓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제 주변에도 별 생각 없이 가습기를 계속 켜놨다가 오히려 습도가 너무 높아져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가습기 주변에 있던 식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가 썩어 들어가거나 회색 곰팡이라고 하는 잿빛 곰팡이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꽃도 있으니까 꽃도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너무 식물 가까이에 가습기를 두는 건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분 구매하실 때 화분 받침대도 함께 받으시죠? 저희도 판매를 하면 꼭 이렇게 받침대를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받침대가 물 받는 용도로만 쓰이는 건 전혀 아닙니다. 식물에게 습도를 올려주고 유지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받침대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런 모래나 돌을 깔아주고 어느 정도 물만 부어주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나서 식물을 그 위에 올려주면 물이 증발하면서 식물 주변의 습도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이 없어지면 다시 물을 부어주면 되니까요. 어려울 건 없어요. 혹시 이 방법을 모르셨다면 건조한 장소에서 꼭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식물에 물을 준 직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연하다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시든 부분은 가위로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한 뒤에 단면이 노출된 상태에서 분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만 직접적으로 습한 영향이 끼치면서 식물이 썩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분무하기 전에 테이프나 비닐 같은 걸로 차단한 뒤에 분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식물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기공이 잎 뒷면에 있으니까 뒤쪽에도 분무를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솔직히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습도가 많이 낮을 때는 전체적으로 분무를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오히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무보다는 먼지나 이물질이 기공을 막고 있진 않은지 그걸 확인하고 닦아주는 게 훨씬 더 식물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상처난 곳이나 단면이 노출된 부분, 그 부분들만 신경 써서 분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 물을 담은 그릇 또는 물병 같은 걸 실내 모서리 쪽에 여러 개 두거나 뭐 젖은 빨래를 널어 놓거나 이런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습도가 40% 이하로 많이 떨어졌을 때만 효과가 있으니까요. 우리 집이 엄청 많이 건조하다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줄기에 대한 어떤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인데요. 이미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실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형성층을 키워줘야겠죠. 형성층을 키워서 부피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줄기도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게 되니까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먼저 우리는 줄기의 채관을 통해서 줄기를 굵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식물이 광합성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충분한 빛도 보여줘야 하고요. 특히 뿌리도 건강해야 돼요. 뿌리가 건강해야 광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게 줄기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 반드시 충분한 빛을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광합성이 되지 않아서 뿌리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런 뿌리가 썩을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또한 빛이 부족하면 웃자라게 됩니다. 식물이 웃자라면 그만큼 줄기나 가지가 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를 해야만 줄기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겠죠. 무조건 가지치기만 하면 굵어진다? 절대 아니에요. 그 전에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을 볼 때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곁가지들이 많으면 그게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경우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자라도 얇고 빈약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기도 굵게, 잎도 크게 키우고 싶다면 이런 잔가지들을 꼭 정리해 주세요. 하나의 가지에 한 두세 개 정도 잎만 두고
모두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양분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이런 곁가지들 때문에 양분이 나눠지게 되고 결국 줄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줄기도 얇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양분이 체관을 통해서 이동할 때 이미 그 양분 자체가 너무 적으면 당연히 줄기 입장에서도 가져갈 게 많이 없어지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원리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내 식물 줄기 굵어지게 하는 데에는 자신감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웃자라지 않게 충분한 빛을 보여주면서 관리하기, 체관을 통해 양분이 잘 이동할 수 있게 정리해주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내 반려식물을 키우는 데에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장담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두 가지 핵심 비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막걸리 좋아하시죠? 저도 비 오는 날 김치전이랑 같이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막걸리 비료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만의 쉬운 방법도 알려드리고 비료를 주는 명확한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중에서 판매되는 막걸리 아무거나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종이컵이랑 설탕만 준비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너무 많이 만드실 필요도 없고요. 2대1 비율로 막걸리는 종이컵으로 2컵 정도에, 설탕은 종이컵 1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섞은 뒤에 실온에서 10시간 정도 두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만들고 나서 내일 사용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부터가 핵심인데요. 막걸리 비료는 물 2리터 정도에 아까 만든 비료를 섞어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료만 주지 마시고요. 일단 화분에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이 비료를 주게 되면 영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보시고 결과를 좀 지켜봐 주세요. 막걸리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주요 원소를 비롯해서 마그네슘, 비타민도 있다고 하니까 식물에는 너무 좋습니다. 희석은 했지만 직접적으로 잎이나 꽃에 닿는 건 피해 주시고요. 너무 냄새가 이상하거나 상했다면 쓰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게 낫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비료는 소변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나서 강추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소변에는 질소나 철, 칼륨 같은 무기 성분들이 많거든요. 쌀뜨물 있죠? 어느 정도 받아놓은 소변과 쌀뜨물을 섞어서 그냥 구석에 두시고 한 달 정도를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만 주시면 돼요. 물이 10이라면 1 정도로 섞어서 흙에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소변 자체를 뿌리는 것도 좋다고는 하는데 우리처럼 집에서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렵기도 하고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뿌리 밝은제라고도 하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각 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용 안 해본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일단 명칭부터가 헷갈립니다. 뿌리 활력제, 뿌리 밝은제, 심지어는 뿌리 밝은 촉진제 등등 종류도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뿌리 활력제 또는 뿌리 밝은 촉진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뿌리 밝은제는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인위적인 화합물질이에요. 농약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면 아연이나 구리 같은 식물에 필요한 무기질 성분이 들어있는 뿌리 활력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비료에 대해 알아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성분들은 채워주면 식물이 살아가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요. 뿌리 활력제도 일종의 비료로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시중에 있는 상품마다 용법이나 용량이 다르니까 그걸 잘 읽어보고 식물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 초기나 삽목 초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고 있습니다. 물과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처음 사용하시면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눈으로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효과를 보고 이 정도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요즘엔 또 천연 제품들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 식물 뿌리를 좀 더 튼튼하게 가꾸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제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화학식 배웠죠? 물은 H2O인데 거기에 O, 산소가 하나 더 붙어서 H2O2가 된 게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산성이 강하다 보니까 표백제나 소독제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특징이 은근히 식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활용법이 많은데 여기서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분에 물 줄 때 과산화수소를 희석해서 같이 주는 방법입니다. 비 올 때는 식물에게 비를 맞춰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빗물에 산소가 더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물에 산소가 하나 더 붙은 게 과산화수소니까 화분 흙 속에 산소를 더 보충해 줄 수도 있고 덕분에 과습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리터 생수병 기준으로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경 재배 하실 때 물에 직접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 영상
영상에서 수경 재배가 생각보다 어렵고 또 자연스러운 방식도 아니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 500ml 기준 티스푼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화학식 자체가 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경으로 키울 땐 꼭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균 작용이랑 산소를 보충해주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식물 잎에 직접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건 뿌리가 아닌 잎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여러분 집에서도 분무 많이 하시잖아요. 분무하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팁으로 같이 말씀드립니다. 물 500ml 기준 2숟가락 정도 희석해주면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집에서 쓰는 주방 세제를 희석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산화수소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희석해서 식물 잎이나 줄기에 골고루 뿌려주면 살균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과산화수소를 과하게 넣거나 과하게 분무하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한테 좋은 균들까지 다 죽을 수 있으니까요. 화분에 있는 흙에서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미 곰팡이 세포가 이 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들이 흙 속에 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나면 우리 눈에 보일 만큼 크고 많아지는 것이죠. 먼저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꼼꼼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지 같은 게 있다면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고요. 썩거나 시들어서 떨어져 있는 잎은 바로바로 치워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잎이나 줄기에 곰팡이가 보인다면 과산화수소나 소독용 에탄올을 물과 1:10 정도의 비율로 잘 섞어서 줄기와 잎에 골고루 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화분 흙 위에 곰팡이가 보인다면 그 부분을 삽으로 어느 정도 퍼내고 나서 식물을 햇빛에 보여준다든지 공기를 좀 순환시켜주면서 흙을 건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보기 싫다고 그냥 곰팡이를 다른 흙으로 덮어버리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안에서 곰팡이만 더 피어날 뿐입니다. 식물에게 물을 듬뿍 주는 건 좋은데요, 아직 흙 속은 마르지 않았는데도 자꾸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도 이제 겨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곰팡이뿐만 아니라 뿌리 과습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창문을 열기가 어렵다면 서큘레이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꿀팁으로 말씀드립니다. 곰팡이가 너무 심하다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건 분갈이를 통해 흙 자체를 갈아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부분은 이미 곰팡이로 오염된 흙이잖아요. 식물 뿌리에 붙어있는 흙은 뿌리가 다치지 않게, 하지만 최대한 많이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한 가위로 뿌리를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옮길 새로운 화분 자체를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살균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도 불안하다. 그렇다면 새롭게 채워지는 흙을 햇빛에 어느 정도 말린 뒤에 사용해 보는 것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좋은 건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거겠죠. 흙이 너무 오랜 시간 젖어 있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햇빛과 통풍, 이 두 가지는 꼭 신경을 써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짜 겨울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큼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역시 식물 관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앞으로 좋은 정보와 꿀팁들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마칠까요? 구독은 좋아요.